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미덕의 어버이와 같다. 우리는 감사의 말을 자주 하지만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던 적은 얼마나 될까요? 혹시 지금 의례적인 감사에 익숙해진 채 진짜 마음의 감사를 잊고 사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입니다. 이 책은 어른다움을 이루는 5가지 삶의 덕목, 겸손, 감사, 효, 신뢰, 정직에 대해 철학과 문화, 심리학의 고전을 통해 풀어낸 책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감사에 집중해서 소개해 보려 합니다. 이 책은 감사란 단순히 누군가의 도움에 대한 예의를 넘어서 때로는 곁에 있어주는 그 자체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며 나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존재를 알아보는 내면의 감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감사에도 균형이 필요하며 모자란 감사는 무심함이 되고 지나친 감사는 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진짜 어른은 적절하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감사. 나를 위한 좋은 마음을 알아주는 마음. 인간에게는 주체를 찾는 경향이 있다. 인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주체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이 그냥 벌어졌음을 납득하기 어려워하고 누군가가 한 일이라고 받아들이려 하지요. 그래서 예전부터 번개가 치면 신이 노에서 벌을 내린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고 사냥에 성공하면 그걸 가능하게 해준 주체인 신에게 감사하는 의식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양에는 추수감사절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조상님께 감사하는 추석이 있지요. 이처럼 우리는 나쁜 일이 일어나면 누군가의 탓을 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누군가의 덕이라고 여기며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어떤 주체가 행하는 일로 파악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감사의 두 종류. 감사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인격적 감사, 즉 누군가에 대한 감사와 비인격적 감사, 즉 어떤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인격적 감사는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주체에 대한 적절한 반응입니다. 흔한 예로 이사를 도와준 친구에게 감사하거나 힘들 때 위로해준 가족에게 감사하는 경우지요. 그에 반해 비인격적 감사는 특정한 주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어떤 바람직한 일이 일어났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행으로 여기고 기뻐하는 마음에 가깝지요. 대표적으로 오늘 날씨가 맑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나 내가 오늘도 잘 곳이 있다는 데에 대한 감사 등이 있습니다. 엄마가 배고픈 나를 위해 저녁밥을 짓는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여기서 나에 대한 좋은 마음으로 애써 밥을 차려주는 주체인 어머니를 향해 갖는 태도는 인격적 감사이고 내가 먹을 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는 비인격적 감사입니다. 살다 보면 이 둘을 잘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호의로 짐을 들어줬는데 고맙습니다 라며 인격적 감사를 표현하는 대신 아, 다행이다. 오늘은 짐을 대신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운이 참 좋네 라고 말만 한 뒤 가버리는 것,
그 사람에 대한 적절한 태도가 아닐 테니까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까요? 1. 인격적 감사. 앞서 인격적 감사는 자신을 향한 호의로 은혜를 베푼 주체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호의란 도움을 주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대방을 위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도움을 주게 만드는 무엇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자신이 미래에 받게 될 대가나 좋은 평판 때문에 남을 도울 경우 진정한 의미의 호의에서 우러나온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적절한 대상이 되려면 스스로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돌볼 수 있는 존재, 넓은 의미에서의 인격체여야 할 것입니다. 노트북이나 나무는 다른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아 내 글을 저장해줘서 고마워 또는 나무야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줘서 고마워라고 말한다면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적절한 감사가 아니고 의인화에 해당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철학자 피터 스트로스는 반응적 태도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 같은 인격체들이 서로에 대해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태도를 포착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감사나 분노가 있지요. 즉, 우리와 같은 인격체가 좋은 일을 해주면 감사하고 나쁜 일을 행하면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바위나 나무 같은 무생물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지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상대를 아무런 의지도 마음도 없는 기계의 톱니바퀴 정도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인격체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 감사는 상대에 대한 존중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지요. 좁은 의미에서 감사는 인격적 감사를 말합니다. 2. 비인격적 감사. 우리는 일상에서 비인격적 감사에 해당하는 표현 역시 자주 사용합니다. 비인격적 감사는 바람직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다행으로 여기고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감사라기보다는 어떤 사태에 대해 다행이다, 기쁘다, 행운이다 등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소풍 가는 날 아침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날씨가 좋음에 감사해라는 말은 오늘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흔히들 매사에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지요. 이 말을 들으면 예전에 딸아이가 보던 생그리와 투덜이라는 동화책이 떠오릅니다. 여기서 투덜이는 부자이고 친구도 많은데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생그리는 가난하고 친구도 별로 없지만 항상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지요. 물이 반쯤 차 있는 컵을 보고 투덜이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생각할 테고 생그리는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그리처럼 주어진 것에 집중하고 만족하며 기뻐하는 태도가 감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는 현실의 상황을 어떤 가능한 상황과 비교하는지 그 마음의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반쯤 찬 물컵과 가득 찬 물컵을 비교하면 비어있는 쪽에 집중하여 아쉬워하게 되고 텅 빈 컵과 비교하면 반이라도 차 있는 쪽에 집중하여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자주 떠올리고 현실과 비교하는 지혜를 중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태도를 일컫는 말로 애프리케이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appreciate는 감사하다, 다행스럽게 여기다 라는 뜻도 있지만 감상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진가를 잘 헤아리고 인정한다는 뜻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내가 지금 소풍을 가려고 하는데 날이 이렇게 맑은 게 얼마나 좋은 일일까 하는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고마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지덕지하다라는 표현은 비인격적 감사에 들어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격적 감사와 비인격적 감사는 개념적으로 구별되지만 가까운 관계입니다. 한 가지 예로 자연의 신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다면 자연에 대한 감사도 인격적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아지 혹은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도 나를 향한 마음이 있다고 믿으면 비인격적 감사가 아니라 인격적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넓게 보면 인격적 신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신에 대한 감사가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그 신의 호의로 나에게 오는 것이니까 인격적 감사로 환원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자주 생긴다. 감사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우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자주 생긴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의 심리적 상호작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생일 선물로 빨간색 가방을 받은 경우를 상상해 봅시다. 투덜이라면 나는 사실 파란색 가방이 더 좋은데 라고 말하겠지만 생그리는 가방 색깔에 상관없이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만 생각하며 정말 고마워 라고 말할 것입니다. 투덜이는 선물 받은 물건에 집중하고 상대의 선의를 충분히 알아주지 못하는 반면 생그리는 선물을 준 사람의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셈이지요. 이런 차이 때문에 선물을 준 사람 입장에서는 생그리처럼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에게 다시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덕분에 주변 사람들에게서 더욱 많은 호의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은 긍정적 관계를 촉진하고 더 많은 감사의 순간을 만드는 촉매제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좋은 선물을 주고받을 때 예의의 범주를 넘어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친밀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감사는 주고받는 사람들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며 그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되지요. 따라서 감사는 하는 사람에게나 받는 사람에게나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은 그들의 감사하는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남들이 찾지 못하는 감사의 순간을 찾는다. 감사를 하면 좋은 또 한 가지 이유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남들이 놓치기 쉬운 감사의 순간을 찾아내게 된다는 점입니다. 감사는 자신에게 일어난 좋은 일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지만 그 좋은 일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과 노력이 담긴 결과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소중한 존재로 대접받고 있다고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되지요. 예를 들어 아침에 한 잔의 커피를 마실 때 그 커피가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애썼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커피콩을 재배한 사람들, 이를 가공한 사람들, 운송과 판매를 담당한 사람들까지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에는 수많은 사람의 손길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커피 한 잔을 더욱 소중하게 느끼며
감사한 마음으로 마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힘든 일을 겪을 때에도 감사할 만한 대상을 찾아내고 결국 불행 중 다행인 일을 많이 발굴하여 밝은 면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면 감사보다는 원망이나 불평을 하기가 더 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면 그들이 보여주는 작은 호의와 선행에도 깊이 감사할 수 있겠지요. 그런 점에서 진심 어린 감사는 시혜자뿐만 아니라 수혜자 역시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감사가 행복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온 세상이 나를 향한 호의를 보인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겠지요. 결국 내게 주어진 삶이 처벌인지 아무것도 아닌지 아니면 선물인지는 삶을 대하는 감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사실 이 모든 과정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결과일 뿐인데 여기에 감사할 수 있을까? 각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이 말하듯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결과로 내게 커피가 왔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며 비인격적 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비인격적 감사는 살아가는 순간순간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같은 일을 두고도 긍정적인 사람은 더 안 좋을 수 있었던 상황과 비교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더 좋을 수 있었던 상황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다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라는 웨일스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다리가 부러졌을 때 다리가 부러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부러지다니 난 참 재수가 없어라며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목이 부러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며 위안으로 삼는 긍정적인 태도가 같은 일을 겪더라도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준다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감사는 상대를 존중하고 호의를 헤아리는 태도를 드러낸다. 이처럼 감사는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좋습니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니까요. 하지만 감사, 특히 인격적 감사는 상대의 좋은 마음에 대한 마땅하고 적절한 반응이라는 점에서 윤리적으로도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상대의 호의를 제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혜자는 자신의 호의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었음을 느낄 수 있고 이를 통해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배은망덕하다고 합니다. 칸트나 세네카 같은 철학자도 배은망덕은 인간이 저질 수 있는 가장 사악한 행위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감사는 윤리적으로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지요. 감사하지 않는 태도는 종종 뻔뻔하고 무디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동반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나 사회적 윤활유를 넘어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윤리적 덕목을 이루며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할 만한 것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할 만한 일을 베풀고자 하는 동기 역시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이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감사는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만듭니다.
이처럼 감사는 사람들이 관계를 윤리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덕스러운 감사는 어떤 것일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호의를 당연시하거나 배은망덕한 태도를 보일 때 그 사람의 특정한 행동이나 선택보다는 성품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덕스러운 사람이라면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지요. 감사할 줄 아는 성품은 칭송받는 덕목이 될 수 있습니다. 전래 동화인 은혜 갚은 까치를 떠올려 보세요. 까치는 새끼들을 구해준 나그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구렁이에게 잡아먹힐 위험에 처한 나그네를 구합니다. 나그네는 까치의 희생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지요.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까치의 성품을 칭송합니다. 반대로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않는 성품을 비난하기도 하지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영화 부당거래의 유명한 대사입니다. 처음엔 호의로 받아들이던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를 경고하는 말입니다. 지속되는 호의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때때로 보답하는 것일 텐데 권리로 착각하고 더 이상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성품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호의에 적절하게 감사의 반응을 보인다. 그렇다면 감사를 잘하는 성향은 하나의 덕목으로 여길 수 있지 않을까요? 덕목을 모자람과 지나침 사이의 중용으로 본다면 호의에 모자라지도 지나치지도 않게 감사할 줄 아는 성향이 감사의 덕목이 되겠지요. 달리 말해 덕목으로서의 감사란 자신을 향한 호의에 적절하고 지혜롭게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표현적 반응을 보이는 안정적 성향입니다. 즉,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상대방의 호의를 잘 알아채고 그 호의를 따뜻하게 느끼며 이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돌려주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지요. 감사는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이러한 성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성품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겠으면 우선 좋은 마음이라고 여겨라. 덕스러운 감사에서는 상대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 수 없더라도 호의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마음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행동했다고 나쁜 마음으로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태도입니다. 이 원칙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 즉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때는 일단 죄가 없다고 추정하고 시작하자는 원칙과도 비슷합니다. 상대가 무죄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유죄임을 가리키는 근거보다 많기 때문에 무죄 추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죄인 사람을 죄인처럼 취급할 때의 잘못이 유죄인 사람을 무고한 사람처럼 대할 때의 잘못보다 크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호의 추정의 원칙 역시 사람들이 호의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더 높거나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가 더 많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할 때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정의로운 행위인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을 때도 상대방이 나쁜 의도를 지니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것이 덕스러운 태도일 수 있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사람의 마음을 그때그때 제대로 알아낼 방법이나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지요. 호의 추정의 원칙은 그러한 상황에서 상대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방식이기도 하고
자신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마주했을 때 호의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낸다면 훨씬 행복한 마음이 들고 상대에게도 좋은 기운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감사도 가능할까? 자신과 특별한 관계로 존재해 주는 데 대해 감사하다. 이번에는 존재에 대한 감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존재에 대한 감사란 상대가 나에게 특별한 관계로 존재해 주는 데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처럼 존재 자체가 감사한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나를 아껴주고 내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곁에서 애써줄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 말이지요. 그런 상대에게는 특정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께 먹여주고 키워주셔서 감사드려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좋은 엄마로 있어줘서 고마워요 라는 말로 표현하는 데서 그런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지요. 존재에 대한 감사가 적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내게 좋은 사람이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길 가던 사람이 지갑을 주워준 데에 대한 감사는 특정한 행위나 호의에 대한 것이지만 존재에 대한 감사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상대가 나에 대해 지닌 좋은 마음 전체가 그 대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나를 향한 호의를 구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요. 이처럼 존재에 대한 감사는 특정한 행위나 사건을 넘어 상대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을 아껴주고 키워준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특정한 행동, 즉 기저귀를 갈고 밥을 해주고 안아준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있어주는 데 대한 존재에 대한 감사라는 개념입니다. 존재에 대한 감사는 자신이 운이 좋음을 다행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에게 특별한 관계로 있어준 존재를 향한 인격적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를 하려면 상대와 최소한의 관계를 공유해야 한다. 존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상대와 특별한 관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특별한 관계 속에서만 적절한 개념이기 때문이지요. 칭찬의 경우와 비교해 볼까요? 우리는 자신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에게도 칭찬하고 박수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갑을 주워주는 모습을 보고 참 착한 분이군요 라며 칭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이와 다릅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상황에서 제3자가 감사하는 것은 어색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저 사람의 지갑을 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길 가던 행인이 말하면 자기 지갑도 아닌데 왜 감사를 하는 거지 하고 의아해할 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감사는 특히 더 친밀한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그저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존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이유는 없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다가와 훌륭한 사람으로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 뜬금없겠지요. 상대의 좋은 마음이 바로 나를 향하고 그 사람이 나와 실질적인 관계를 가진 존재일 때에만 비로소 존재에 대한 감사의 적절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수연이는 첫째 아들 이준이를 낳았지만 건강도 좋지 않고 경제력도 부족해서 눈물을 머금고 입양을 보냈습니다. 반면 건강해지고 경제적 여유도 생긴 후에 둘째 아들인 서준이를 낳고 열과 성을 다해 사랑으로 아끼며 길렀습니다.
장성한 서준이는 어버이날 좋은 엄마로 있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준이는 수연이와 친밀한 관계를 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연이는 이준이에게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이는 수연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정만 허락했더라면 이준이에게도 좋은 엄마가 되었을 것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에 대한 감사는 상대방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 성립되지 않고 함께 해온 관계의 역사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감사할 만한 존재는 나의 외로움을 덜어준다. 존재에 대한 감사가 특정한 행위에 대한 감사와 딱히 다른 것인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자신과 특별한 관계인 존재에 대한 감사는 특정한 행위나 호의에 한정한 것이 아닙니다. 존재에 대한 감사는 상대방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고 나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존재에 대한 감사를 할 만한 상대, 즉 나를 온 마음으로 아껴준 상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짐을 들어주거나 선물을 주는 것과 달리 외롭지 않게 해준다는 것은 특정한 행위가 아니지요. 상대방이 나를 위해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존재하는 것만으로 나에게 위안과 안정감을 줍니다. 부모나 연인이 언제나 그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존재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특정 존재가 나에게 중요한 정서적 의미를 갖는 경우 우리는 그 존재에게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은 특정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존재에 대한 감사는 행위에 대한 감사와는 다릅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존재 그 자체가 나에게 의미를 지니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에 대한 호의를 온 마음으로 체화하는 존재가 곁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와 사과의 표현에 따라 주고받는 의미가 달라진다. 때로는 감사해야 할지 사과해야 할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세고 착한 행인이 나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었을 때 도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사과보다는 감사를 하는 편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자신은 상대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가 되고 상대는 피해자가 되지만 고마워요 라고 말하면 자신은 상대에게 은혜를 입은 수혜자가 되고 상대는 호의를 베푼 시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가해자와 피해자보다는 수혜자와 시혜자로 남는 편이 좋겠지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선물을 받았을 때 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쓰게 하다니 정말 미안해 라고 표현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물을 준 사람은 고마운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주기를 기대할 텐데 이런 반응은 김세게 만들지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를 위해 애써 해준 것을 피해나 부담으로 여기는 대신 그들의 노력과 호의를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탑보다는 덕을 찾는 마음가짐이야말로 감사하며 사는 태도의 핵심인지도 모릅니다. 관점에 따라 같은 행위가 희생이 될 수도 있고 선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감사가 아닌 사과가 더 적절한 상황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옆에 있는 사람을 때려놓고 맞아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어이없겠지요. 상대가 맞은 것은 자발적인 호의에서 한 일이 아니니까요. 도둑이 돈을 훔쳐가면서 나눠줘서 고마워 라고 외치는 것도 조롱에 가까울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상대가 호의로 남을 도와주었다 하더라도 애초에 그 상황이 나의 잘못으로 초래된 것이라면 사과도 함께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가령 내가 실수로 엎지른 물을 친구가 함께 닦아준다면 고맙고 미안해 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사랑과 같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사과와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사랑해줘서 고마워 또는 미안하지만 널 사랑하지 않아 와 같은 표현을 자주 접하지요. 이런 경우에 과연 사과나 감사가 적절한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의 잘못은 얼마나 있는지, 상대가 자발적으로 나를 위해 해준 일인지, 그리고 상대는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는지 등 다양한 면을 고려하여 지혜롭게 사과하고 감사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감사와 사과는 이처럼 여러 면에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호의로 도움을 주었다면 감사해야 할 것이고, 누군가 잘못을 했다면 사과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서로 좋은 일만 해주거나 나쁜 일만 하는 관계를 맺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처럼 생활의 많은 영역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는 호의도 잘못도 자주 주고받으니까요. 그럴 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과하고 받은 호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감사한다면 서로 크게 마음 상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아주 친한 관계에서는 이심전심으로 감사와 사과의 마음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친밀함이 항상 사과나 감사 표현의 규범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니 상대의 마음을 잘 헤아려 감사와 사과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감사와 사과만 잘해도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건강하게 굴러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의 덕목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감사는 꾸준한 노력과 의식적인 습관을 통해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감사의 덕목을 기르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호의와 행운에 대해 상기하기. 감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 큰 고통 없이 숨 쉬고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지요. 우리가 평안한 상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호의와 노력과 행운이 필요한지 상기해 봅시다.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나에게 제공되는 작은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면 감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거나 하기 힘들거나 하기 싫은 일을 대신 해주는 등 서로의 덕을 보며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를 위해 애써주는 사람의 마음을 되새기고 우리가 누리는 행운 역시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려 노력한다면 적절한 감사의 태도를 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호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나아가 다른 사람의 호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자존심이 너무 강한 사람은 혼자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남의 도움을 받더라도 그 도움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인간은 누군가의 호의에 신세를 지지 않고는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적 존재입니다. 스스로 다 하려고 너무 애쓰기보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꺼이 받고 그 호의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도움을 받는 데 대한 부담감을 줄인다면 감사의 마음도 더욱 자연스럽게 우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 일기 쓰기.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좋은 방법입니다. 단순한 기억보다는 기록이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지요. 기록을 위해 기억을 더듬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할 거리가 떠오를 것입니다. 고맙게도 누나는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내 책에 일러스트를 그려주었고, 형은 내가 힘들 때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었다. 집 앞의 눈을 아침 일찍 치워주신 분들 덕분에 차가 수월하게 빠져나갈 수 있었다. 날씨가 따뜻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아 다행이다. 간단하게 메모해 보세요. 이런 기록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작은 배려나 행운을 상기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살아만 있어도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자칫 당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호의나 행운을 의식적으로 떠올려 구체적으로 감사할 거리를 찾다 보면 스스로 얼마나 행운아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일상 속에서 감사를 더욱 자주 느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이나 편지로 감사 표현하기. 일기에 써서 감사하는 마음을 잘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상대에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 글 한 줄을 전하면 호의를 베푼 사람도 받은 사람도 모두 뿌듯하고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되지요. 전에 나 아플 때 약 사다 줘서 고마웠어 라고 적은 쪽지를 보내면 받은 사람도 잊을 뻔한 선행을 떠올리며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고, 감사의 글을 전한 사람도 그 모습을 보며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애초에 누군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감사지만 감사를 받는 상대에게도 그것은 또 하나의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호의를 베푸는 것도 고마운 일이고 그 호의에 고마워하는 것도 고마운 일이니까요. 그렇게 고마움은 고마움을 낳습니다. 스스로 감사받을 만한 일 실천하기. 감사를 배우는 또 다른 방법은 스스로 감사받을 만한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해준 좋은 일을 나 스스로 해보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주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체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식을 낳아 키워본 후에야 비로소 부모님의 노고를 알게 되는 것이 그 예 중 하나지요. 특히 기억도 하지 못하는 아기 시절이나 철없던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노고는 자신이 부모가 되면 더 크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어 보면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부모가 되는 것처럼 큰 일이 아니더라도 자원봉사를 하거나 친구에게 도움을 주는 등 작은 실천에서 감사하는 마음 기르기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덕목은 단순히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을 넘어 의식적인 노력과 실천을 통해 길러집니다. 일상에서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호의를 인정하며 스스로 감사받을 만한 일을 해보는 등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감사의 덕목을 더욱 풍요롭게 발전시킬 수 있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삶은 더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단순한 인사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인격체 대 인격체로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진정성 있게 전달할 때 감사의 힘은 훨씬 커지지요.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인사치레처럼 많이 사용해서 가벼워지면 그 표현의 진정성이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감사해야 할 순간에 이를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 간의 따뜻한 소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중용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 사례가 떠오릅니다. 한 아파트 주민이 배달하는 분에게 남긴 쪽지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배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것 좀 드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짧은 메시지 하나로 양쪽 모두가 훈훈하고 아름다운 하루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 쪽지 한 장이 단순한 물건 전달에서 끝날 수 있었던 일을 사람 대 사람의 따뜻한 교류로 바꾸어 준 것이지요. 요즘은 키오스크나 비대면 배송처럼 사람 간의 직접적인 교류가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접어들면서 감사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을 표현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도 감사할 만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할 만한 행동을 자주 실천하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의 태도는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해주고 사람 간의 소통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긴 기념으로 일상에서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